안녕하세요. DA건축의 강재 소장입니다. 저는 오늘 시니어가 원하는 미래의 주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간단하게 DA건축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회사는 23년 업력에 650명 정도의 전문 인력을 구비하고 있고 도시 건축 PCM 파트의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설계사무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자면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의 스포츠 마이스터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한 36만 제곱미터의 연면적을 가지고 있고 남산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 부지 재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서울의 센트럴파크가 될 용산공원 옆에 있는 유엔사 부지 복합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설계는 거의 다 끝났고 이제 곧 분양을 할 예정이고요. 엑스트라 하이엔드 주거복합이라고 불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남 테헤란로의 중심이자 랜드마크가 된 역삼 센터필드를 저희 회사에서 직접 설계를 했고 지금 현재 입주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가 있고요. 이외에도 주거 건축을 비롯해서 대규모 복합 개발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해내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젝트를 해내갈 예정입니다. 저는 그 회사에서 DA 브랜딩 클러스터라는 부서를 맡고 있고요. 줄여서 DBC라고 불려지는데요. 사실 기존에 저희가 해왔던 건축 설계 업무 영역을 넘어서 발주처가 요구하는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발주처가 고민하는 리스크 등에 대해서 미리 사업 시행 이전부터 같이 고민을 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건축적으로 풀어갈 것인지, 사업의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어떤 프로그램들로 기업을 새로 리브랜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려고 이제 팀을 만들게 됐고요. 기존에도 이제 뭐 기업의 리브랜딩을 위해서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개발하는 복합 개발은 어떤 형태를 띄어야 되는지에 대한 일들도 해왔었고 어떨 때는 도시 브랜딩을, 어떨 때는 넥스트 커머셜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메타버스는 어떻게 건축적으로 구현돼야 되는지들을 여태까지 프로젝트로 해왔었고, 지금부터 제가 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ESG 넷제로라든지, 스마트 시티라든지, 시니어 레지던스처럼 현재 시대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건축적으로 구현하고 사업화하고 수익성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클라이언트랑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려운 프로젝트에 부딪혔을 때,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할 때, 예를 들면 뭐 시니어 하우징 같은 경우, 스마트 시티 같은 부분들을 만들어야 할 때, 날카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DBC를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설이 좀 길었었던 것 같고, 지금부터 이제 시니어가 원하는 미래 주거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행히 제가 이 PT 안에는 표나 뭐 요양시설, 양로시설 이런 부분들을 안 넣었는데, 앞에 박재동 대표님이 하셨, 다행히도 그것들을 안 넣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시니어 세대는 갑자기 나타났던 세대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각 시대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나이가 들었다는 엘더의 이미지와 그리고 이미지상으로 흰색, 뭐 그레이 이런 색깔들을 나는 걸로 실버 세대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이제 연장자로서의 시니어, 그리고 선구자로서의 프리미어 에이지,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은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뭐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런 시니어들이 왜 갑자기 받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그들이 다수가 되는 사회가 보편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유당마을 말씀하셨는데 88년에 유당마을이 생긴 이래로 왜 시니어 주거는 발전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니어 하우징을 접할 기회가 사실 많지가 않고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근처에 시니어 타운이 있어도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대로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주변에 이제 시니어 하우징에 살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매체는 뉴스이고, 뉴스에서는 보통 뭐 부도가 났다든지, 운영업체가 뭐 횡령을 했다든지, 배임을 했다든지, 보증금을 환불받지 못했다는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계속 주입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시니어 타운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긍정적인 부분들은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고 부정적인 부분들만 계속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이런 뉴스들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기대된다, 막막하다, 불안하다. 결국 막막하고 불안한 그런 감정이 일게 될 것이고 결국 시니어 하우스도 나의 노년을 보장해주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니어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뭐 생계에 대한 부분, 질병, 노화, 그리고 취업, 안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이제 시니어들의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뭐 청소년의 문제이기도 하고 청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전 세대에 걸쳐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어, 불안감으로 안고 있는데요.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두의 불안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렇다면 시니어 하우징의 본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음, 지금 이미 시니어 하우스가 하고 있는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문턱을 제거하고 핸드레일을 설치하고 미끄럼 방지 바닥을 하는 것들의 이런 소소한 아이템들이 시니어 하우징의 본질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왼쪽에 있는 부분은 40년 전의 아파트 평면이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평면이 오른쪽에 있는데 사실 주거의 평면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시니어 하우징도 이런 아파트를 계속 답습하고 있는데요. 시니어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주거 지역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주거 환경이 아파트보다 더 안 좋기도 합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똑똑해져 있는 상태인데요. 기존에 물질이 풍요롭지 못한 시대에서는 필요한 것만 충족해지면 소비자들이 만족을 하는 시대였었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였고 시니어 하우징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처럼 선택권이 많이 주어지는 지금의 시대에는 물질이 풍요로운 지금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의 불안을 설계하는 일과 그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어 하는지, 새로운 꿈을 설계하는 일을 우리가 제안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저는 그 답을 머니볼이라는 영화에서 찾고 싶은데 여기에 아주 명대사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야구에서 중요한 것은 선수를 사는 것이 아닌 승리를 사는 거예요. 승리를 하려면 득점할 선수를 사야 하죠. 그렇다면 저희는 뭘 사야 될까요? 결국 시니어 하우징을 개발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하게도 저희는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저희는 공급자로서 임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100%에 가까운 임대율을 뽑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를 늘 고민하는데 사실 이 임대 수익률과 임대율은 결국에 소비자가 선택을 해줘야지만 올릴 수 있는 것들이고 그렇다면 소비자들이 어떤 시니어 하우징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우리는 이 수익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이 소비자가 생각하는 이익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꼭 돈일 수도 있지만 안전하게 오래 살고 싶은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집, 매력이 있는 집,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집, 희소 가치를 가진 집이라는 이익을 이들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생을 이곳에서 보내고 싶어 하는 집을 만들어야 되고, 그 집을 만들게 되면 당연히 임대 수익률이 좋은, 임대가 잘 되는, 그리고 임대료 상승에도 허용적인 소비자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타겟을 한번 보면, 저는 사실 베이비 부머의 지금 현재의 타겟보다는 10년 후에 시니어가 될 X세대를 좀 더 타겟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뭐 사업을 지금 당장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뭐 사업의 순서상 이들이 10년 후에 시니어가 됐을 때 그들의 30년 후 미래를 그려줄 수 있는 주거를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X세대를 타겟으로 하게 되었고, 이 세대들은 베이비 부머 세대랑은 아예 특징이 아예 다릅니다. 이들은 애초에 도시에서 태어났던 풍요로운 1세대였고 선진 문화에 익숙하고 독립적이며 경제적 고위층이 두터운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는 세대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아는 확고한 취향의 사람들이고요. 월세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많게는 뭐 1000만 원까지 되는 이런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직 시니어가 과연 지금의 이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신해주는 시니어 타운을 선호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 대답은 아니라고 결론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의 시니어 타운이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적당히 평균적이고 노후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적당한 가격의 임대료를 내는 시장이었다면 앞으로의 시장은 비싸더라도 갖고 싶은 완벽히 차별화된 그리고 그들의 꿈을 실현시켜줄 수 있는 원츠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니어 하우징을 파는 것이 아니라 선망이 대상이 되는 시니어의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를 팔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려면 시니어가 원하는, 선망하는, 동경하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세대가 그 시니어를 보고 자신의 미래를 그리며 입주하고 싶어 하는 집이 될 것이고, 그게 시니어 시장의 마켓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시니어, 시니어 입주하고 싶어 하는 집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는 오늘 경제적인 부분이랑 생활적인 부분의 조건들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무리 시니어 하우징이 분양 상품이 아니고 임대 상품이더라도 살수록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혹은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집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마곡 르웨스트 모집 공고문을 제가 발췌한 거예요, 실제요. 8일 기준, 8일 제곱미터 기준 보증금 9억 7,500만 원에 임대료 188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집에 예를 들어서 건강한 상태로 30년을 산다라고 생각을 해봤었을 때 월 임대료만 6억 7천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월 임대료이고 혹시나 모를 이 용돈 같은 것 최소의 용돈을 120만 원으로 계산했었을 때는 월 생활비가 최소 300만 원이 든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을 30년으로 계산했을 때는 한 11억 정도가 되고요. 사실 이 11억이라는 계산은 물가 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30년 후에는 얼마의 현금이 더 들어갈지 사실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아파트 시세를 한번 봤는데요. 지금 매매가 28억인 음마 아파트가 30년 전에는 1억 8천이었습니다. 15배의 물가 상승이 있었던 것이죠. 뭐, 구체적인 물품들이나 뭐 생활용품들도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15배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이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전 재산이 10억을 가지고 있고, 연금소득을 3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10년 후에, 30년 후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거의 다 쓰고, 이 시니어 하우징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의 타겟층은 오히려 부동산 자산을 한 4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반포 원베일리 84해배가 40억 정도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만약에 임대를 주게 되면 보증금 9억에 월 300만 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자산 원베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 소득을 시니어 하우징에 넣어서
들어온다면 이것은 비용이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해지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그 시니어 하우징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그 이상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자 소득이나 다른 소득으로 이제 시니어 하우징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그런 것 이외에도 추가 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단순히 이곳에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하면서 생활형 숙박시설 및 오피스를 연계해서 임대 분양을 해서 이들에게 추가 수익을 주면 어떨까? 혹은 이 시니어 하우징에 들어가는 상가나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등의 유유부지를 이제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 주어서 수익 사업으로 동시에 개발하고 이것을 시니어 하우징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환원시켜주는 방식으로 하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 계약 기간 중에 이제 저희가 상가 권리금처럼 입주 권리를 거래할 수 있도록 이제 골프 회원권이나 리조트 회원권처럼 이 시니어 하우징이 점점 인기가 많아진다면 권리금이나 이런 것들을 더 주고 이제 사람들이 더 오고 싶어 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 평생 유지 관리 비용이 적게 드는 집. 목표는 사실 유지 관리 비용이 아예 안 드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이제 관리비 면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도 매년 전기세나 수도세들이 오르고 있고,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월세 188만 원을 30년 동안 보장하기란 쉽지 않고, 그러려면 이 월세를 월 임대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리 비용이 거의 적게 드는 집을 애초에 설계를 해야 되고,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건물이 쓸 수 있는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해서 태양광 패널 같은 에너지 생산량을 최대화하고 남는 에너지를 그 다른 건물이나 타 기관에 판매함으로써 오히려 관리비를 돌려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인면 패턴도 계속 달라지게 되고, 그 스마트 라이프 스타일도 적용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저도 그렇지만, 뭐, 집을 저희가 선택할 때, 특히나 노년의 집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아주 많은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나 시니어 하우징 같은 경우는 임대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워낙 큰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번 선택을 했을 때 실패한 선택이 되었었을 때 그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양한 주거 유형을 주고 쉽게 이동하거나 이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선택하고 자기에 맞는 취향을 찾아서 이제 뭐 유목민처럼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자기한테 맞는 집을 선택할 수 있겠죠. 사실은 앞전에서도 아파트에 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 전원주택에 살고자 하는 욕망은 있지만 이 전원주택에 이사 갔었을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들었을 때 전원주택에 갔다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아왔다더라. 그건 절대 선택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주거를 선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선호에 대한 선택권의 여지를 많이 줌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시니어 하우징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뭐 도심형 업무지구, 아직도 일을 하고 있는 은퇴하지 않은 시니어를 위한 이런 활동형이 생길 수도 있고요. 주거 지역에 이제 생활형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시니어들이 생길 수 있고,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외곽 자연녹지 지역의 휴양형으로 전원 생활과 도시문화 생활을 함께 누리고 싶은 시니어들을 위한 주거를 여러 지역과 여러 형태의 시니어 하우징으로 개발을 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추가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인생, 외국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이런 시니어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뭐 전 세계 호텔이나 레지던스 체인과 협약을 맺어서 한국과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한다면, 넷플릭스의 구독 서비스처럼 기본적인 시니어 하우징의 기본 요금이 있고,
추가로 내가 해외에 살고 싶었을 때 얼마를 더 추가했었을 때 한국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것들을 한다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네 번째로는 나만을 위한 넓은 공간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세대에 다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84 아파트 기준으로 거의 25%의 공간은 우리가 가전이나 가구의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서울 아파트 평당 기준으로 보면 평당 4천만 원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아파트의 25% 정확히 얘기하면 3억 한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를 이 가구와 가전 이 다양한 물건들을 쌓아놓기 위해 창고를 임대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결론이 나오죠. 이 시니어 세대는 결국에 그리고 이제 뭐 지금의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의 가사노동들은 아웃소싱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시니어 앞으로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진짜 전용 공간을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현관이 좀 확장되어서 이웃과의 간접적인 소통이 가능해야 되는 커뮤니티 공간을 좀 더 확장해주고 거실 공간을 분리해서 커뮤니티 리빙과 자기만의 프라이빗 리빙을 나눠서 이제 좀 공간을 할애한다든지 집에 이제 더 이상 가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실의 기능은 약해지고 오히려 집에 정원을 들여서 이 정원을 중심으로 공간들이 할애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욕실의 기능을 다양하게 해서 휴식과 스트레스 해소 공간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다양한 유형이 나올 수 있겠지만 성향 A와 성향 B를 가진 사람들을 중점으로 평면을 대충 짜봤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자립성을 유지하려는 시니어와 모든 가사노동은 아웃소싱을 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자 하는 시니어들의 주거 공간을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타입 A 같은 경우에는 또 기존에 보셨던 평면이랑 많이 다르실 거고요. 기존의 거실이 더 이상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가든을 중심으로 모든 공간들이 결합되고 분리되고 이제 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계속 변형이 가능한 그런 집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취미생활 공간도 생기고요. 가든 안에서 이제 침실과 연계된 가든의 공간을 누릴 수 있고요. 편안한 노후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망형 욕실 같은 거를 활용한다든지 개인 거실, 혼자만 쓸 수 있는 조용한 거실들을 활용해서 어, 앞으로의 노후의 삶에 좀 더 풍성한 여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 평면을 짜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건 케어해줄 사람보다 케어받아야 할 사람이 더욱 늘어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를 케어해줄 사람들이 많이 없게 되는데 공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의 아파트 구조는 컴팩트한 코어와 그리고 전용 공간들로 아파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성평면인데 이제 왼쪽과 조금 비슷한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는 1대1로 사람을 케어할 수 없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오히려 한 명이 다수를 케어해야 되는 시대가 오고 아까 박재병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양병원도 이제 더 이상 턱없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에서 이런 케어들이 더 일어나야 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이 주거 공간이 그 시니어의 건강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곳이 전용 공간인데 전용 공간의 일부 커뮤니티 리빙을 개폐가 가능한 폴딩도어 같은 것으로 설계를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2층에 사는 분들이 케어가 필요한 이제 노인들이 많이 산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제가 요양 서비스의 사람들이 임시적으로 여기 와서 요양 서비스를 이쪽에서 할애하게 되면 이 각자의 문을 열고 8명의 시니어 세대를 케어할 수 있는 이런 평면들이 계속 나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요. 평면은 입주자의 구성과 성향에 따라서 끊임없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
아니면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구성이 계속 달라질 것 같고요. 결국에는 모든 주거가 노년의 이벤트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집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고, 건강한 60대에서부터 거동이 불편한 90살까지 케어해주는 집이어야 하고, 급작스러운 건강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집. 때로는 가족 구성원, 변하는 가족 구성원을 반영하는 집. 배우자가 사망한다거나 자녀 세대가 전입한다거나 했었을 때 쉽게 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요. 현금 유동성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제한하는 집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평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저층에는 저희 시니어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공원이 있어야 하고, 중간층에는 자연과 함께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시니어 세대가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요. 코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건강계단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과 운동 등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외부 공간에서부터 세대 내 공간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기존에 독립기능을 했었던 그런 공간에서 다시 멀티 스페이스로 바뀌어야 되는 게 시니어 하우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